네, 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코스피가 6,1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에는 온기가 돌고 있지만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핵심지로 꼽히는 강남권에서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신고가 행진이 멈추고 현장에서 수억 원씩 몸값을 낮춘 매물이 나오자 시장 일각에서는 드디어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제 압박에 따른 하락세인지 매물 잠김 속 반등 때문인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항상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고군분투 해주시는 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3시에 찾아왔습니다. 이윤환입니다. 어쨌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열심히 또 풀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생방송 중에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자, 세미나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지만 역시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세미나장으로 오셔서 얻게 되는 시간이긴 하는데 우선 날씨가 좀 좋아졌어요. 오늘만 해도 서울 온도가 낮 기온이 15도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봄이 왔다 할 정도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도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장으로 오시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부터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도 중요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동산 관련돼서 특히 재개발 예정지 신통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담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투자입니다. 특히 이제 한강변에 관련된 소액 투자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이게 그래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 이익을 예상을 하느냐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만 조금 들게 된다면 그야말로 윤곽이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 정도의 투자를 하면 어느 기간에 얼마 후에 얼마 정도를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은 좀 막연한 투자보다도 좀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 오셔서 확실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고민들 한번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상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슈 이야기부터 나눠보고 가도록 할게요. 대표님, 요즘 가장 이제 아무래도 많이 화두가 되는 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종료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자, 이게 그래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그야말로 지금 시점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내놓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물건이 실제로 많이 내놨어요. 내놓는데 한참 고공행진했던 금액으로 내놓으면 당연히 안 팔리니까 금액이 떨어져서 내야지만 거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5월 9일 이전에 계약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뭐 잔금을 치는 지역별로 이게 틀리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5월 9일 임박해서 매입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팔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더 급매로 가격을 내려서 매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가격이 내려서 나오긴 하는데 실제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서둘러서 이거를 매입을 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월 말이에요. 그래서 3월, 이 4월 그리고 5월 9일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4월하고 5월 9일 이전까지는 그다음에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나오는 물건이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요 물건 한 개씩 내서 되지만 그 거래량이 조금씩 없어진다 그러면 더 떨어져서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기가 한 3월 오히려 그쯤이 되지 않겠느냐, 3월에서 4월 중순까지가 적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니까 그 시점 잘 체크해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그런 뭐 아파트라면 아파트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지금 5월 9일 시점에 이제 정말로 양도세 중과를 하고 나서의 그 이후에 효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의 시행했던 양도세 중과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물건은 싹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거래량도 없지만 중요한 건 나오는 물건 족족이 거래가 되면서 금액이 올려져서 이렇게 거래가 됐었다. 그래서 집값이 올리는 부분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대책 마련을 해서 2018년에 4월 1일부터 해서 2018년, 19년, 20년도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가격 오른 거를 예상을 해볼 때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3월, 4월 중순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는 거로 하고,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좀 뭐랄까 뭐 5월 9일 이후로 좀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시는 분들이나 파시는 분들이나 좀 복잡합니다, 사항을. 그래서 이런 전략을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전략도 잘 짜시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도 전략을 잘 짜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해법을 얻어내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5월 9일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보니까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좀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고,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시행 이후,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의 집값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3, 4월에 전략을 좀 잘 세우셔서 유예 종료가 되는 그 시점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정확하게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점 잘 명심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포트폴리오 재정비 해보시고요. 막히는 부분 있으시다면 오프라인 자리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저희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무엇이든 여쭤보셔도 좋은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날짜와 시간도 나가고 있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간단하게 저희 체크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그 신대방동 보람의 자이 더 포레스트 26평에
거주 중이고요. 네. 준공된 지 한 4년 정도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 17억에 팔고 네. 그 수원시 광교 센트랩을 33평에 한 17억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7억 5천 정도의 전세를 주고 예. 수원 쪽에 제가 3억으로 전세 살면서 차액 4억 5천 정도로 자양동 빌라를 갭 투자를 하는 건 어떨지 예. 네,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어요. 네. 지금 수원은 꼭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갈지 네. 아니면 네, 그냥 갈아타서 그 33평으로 네. 그냥 갈지 아니면 전세 주고 그 차액으로 갭 투자를 네, 할지 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고민이 돼서요. 네, 어떤 전략이 가장 좀 현명한 네, 선택이 네. 될지 이 부분 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동작구 신대방동 쪽에 네, 있는 네.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17억 정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수원으로 좀 네. 광교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할까? 네, 네. 아니면 서울 거는 놔두고 네. 전세를 놓고 그러고 나서 네, 네. 그쪽 가서 일부는 전세 금액 그리고 네. 거기는 전세 금액이 비싸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네, 네. 또 하나 잉여 투자를 좀 해볼까 이런 네, 거잖아요. 네, 네. 자, 우선 그 이제 아파트를 이제 오르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동작구예요, 그죠? 네. 자, 서울 동작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입니다, 그죠? 네. 다 일단은 그냥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우선은 서울시 내 동작구 그리고 수원시 광교라고 했을 때 큰 네. 틀에서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수원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봐도 그래도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근데 네.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이라고 해서 서울보다 다 못하냐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서울 안에서도 네. 좀 이렇게 큰 인기가 없는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예, 그런 아파트와 또 수원 안에서도 인기가 좋은 여기처럼 네네. 광교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네. 광교에 있는 아파트가 더 유리한 고지일 수도 있어요. 예, 자,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적으로 우선 수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광교의 이미지 자체는 흡사 수원에서만큼은 거의 강남과도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네, 네. 예, 근데 서울시에서 동작구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것도 한강변이기는 하지만 강남 3구는 아니지만 서초하고 붙어 있는 구기 때문에 준 네. 강남급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둘 중에 생각을 했을 때 수원에서의 그 강남급, 서울에서의 준 강남급 하면 수요 공급 논리상 이 그 수요자들이 여기는 내가 좀 거주를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네. 이런 게 있어요. 동작구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가면 더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네. 예, 서초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네, 그렇지 네. 않고서는 또 왼쪽에 구로구라든지 영등포구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예, 근데 네. 많이들 조금만 자금이 내가 더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서초는 못 가지만 동작구는 가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은 많을 거예요.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교라는 이미지를 따진다면은 내가 판교에 갈 수 있는데 판교가 너무 비싸. 네. 그래서 광교 정도만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네. 해요. 자, 그러면 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할 수도 있는 그렇게 보이지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인구의 서울과 그래도 100만 인구의 이제 수원과 비교를 했을 때라고 본다면은 네. 기본적으로 서울에서의 중장난급의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가 좀 더 네. 유리한 곳에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파트가 오르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광교가 오를 수 있는 여지는 판교가 더욱더 올라가고
분당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관교도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집값은 선행지표, 어떤 것이 먼저 오르고 어떤 것이 먼저 내리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강남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가 중심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중심권역과 연계되어 있는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올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올라도 더 오를 수 있고 하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를 일단은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예요. 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자, 일단은 어차피 이거를 팔고 뭐 관교로 이사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놓으라고 했으니까 네, 자, 두 이거는 번째 대안은 네. 그러면 거주를 생각을 했을 때 네. 아까 얘기대로 요거는 전세를 놓게 된다면은 네, 네. 요게 지금 신대방동이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신대방 삼거리역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4년 차 된 아파트고 네. 대략 한 뭐 1,000세 정도 된다 하면은 네. 물론 이제 이쪽 근처에 오른쪽으로 가면 뭐 장승백이라는 상도라든지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비싸요. 생각하는 것보다. 네. 뭐 요 정도 사이즈다라고 한다면 25억 훌쩍 넘어가거든요. 네. 그거에 비한다면 17억인 가격도 사실은 무난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네. 앞으로 올라갈 가치는 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더 보유하라고 한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전세를 놓게 된다면 한 7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놓는다고 말씀하셨고, 네. 자 그러면 전세를 놓고 간다 그러면 아까 예상은 그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이걸 팔고 절로 이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파트 한 채에서 아파트 한 채로 넘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네. 전세를 놓고 수원으로 전세를 가는 대신에 전세 네. 금액은 비싸지 않으니까 한 네, 3억 네. 뭐 정도의 전세를 네, 살고 네. 4억 5천으로 또 자양동을 도모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가 괜찮다고는 했잖아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자양동에 있는 어떤 빌라를 매입하는 이유가 나중에 네. 이제 개발을 염두하고 네,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내 아파트는 여기 갖고 있고 그죠? 네, 네. 예. 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때 동작구에 있는 신대방동에 있는 아파트와 그리고 네.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한다면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가 더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어요. 가격도 비싸고 네. 나중에 시세도 굉장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네. 어찌 보면 이 필수적으로 거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참에 투자적인 네. 관점에서 내가 갖고 네. 있는 이 신대방동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지역에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아파트를 꿈꿔서 이쪽으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많은 분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투자적인 관점이 더 유리해진 건 뭐냐면 내가 거주하는 데서 거주비를 낮추는 거예요. 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거주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 집에서 내가 살면 그게 거주비대라 하는데 네. 실제 투자적인 관점과 거주적인 관점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네. 투자적인 관점은 그래요. 이게 17억이에요. 그죠? 네. 이건 소유에 대한 권한이고 팔면 17억이 나오기는 해요. 그죠? 네, 네. 자, 근데 아까 얘기한 7억 5천이라는 전세를 놓을 수 있어라는 부분은 네. 사실은 내가 전세를 7억 5천에 남한테 놓는 그 금액을 깔고 앉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7억 5천은 내 거주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7억 5천을 과감히 전세를 주고 나는 전세를 3억으로 가서 4억 5천을 좀 더 네, 좋은 지역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런 식으로 뭐 내 거주비를 낮춰서 이렇게 네, 네.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내가 거주는 서울에서 해야 되는데 뭐 네. 하면서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반드시 네, 전세 네. 놓고 그 다음에 네. 수원으로 3억에 전세 들어가시고 그러고 나서 네. 아까 얘기한 네. 대로 뭐 자양동에 빌라를 뭐 한 4억 5천 정도 갭 투자를 하면 물론 이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래요.
뭐 7억 5천이다 그러면 취득세가 기본 뭐 한 1,000만 원 나올 거 한 6천만 원 나오는 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5천만 원 정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6억 이하의 빌라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자, 네. 근데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금 자체가 6억 이하는 흔치는 않거든요. 아, 자, 근데 그렇다고 부득불 무조건 6억 이하가 취득세를 쫓겨내니까 이거로 가는 건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5천이라는 취득세를 더 문다 하더라도 이거는 네. 취득 원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네, 그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 취득 원가가 더 높아진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출발을 하니까 실제로 나중에 양도세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행해서 먼저 낸 네, 취득세는. 네,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거를 엄청나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6억 이하에 이것만 엄청나게 네. 찾아다녀요. 아. 근데 좋은 지역이냐 좋은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얘는 나중에 프리미엄이 뭐 한 15억도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6억 이하의 것은 뭐 5억, 뭐 10억 뭐 이 정도 이하로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일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참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히 네. 좋은 지역으로 네, 뭐 네. 한 4억 5천 투자다라고 한다면 방향을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 아,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세미나 오셔서 이런 네. 내용을 세세하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곳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수원은 전세로 가시고 자양동 빌라 매수하시는 쪽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신 다음에 혹시나 뭐 결정이 쓰셨거나 또 막히는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추가적으로 상담 요청 주시거나 또는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번에는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877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2월 과세 기간이 5년이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2월 과세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5년이 맞나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자,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실 수 있고 우선은 2월 과세가 뭐냐.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 31일까지 포함해서 그야말로 2023년 1월 1일 이후는 2월 과세가 5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 시점이 언제냐를 갖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안쪽에 증여를 했냐, 이후에 했느냐인데 2월 과세는 뭐냐면 만약에 뭐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또 부부간 증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5년이란 기간과 10년이란 기간은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한 뭐 20년 된 아파트를 증여를 했어요. 지금 시가대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6억에 증여를 했습니다. 부부간 까지는 이제 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옛날에 20년 전에 샀을 때는 1억이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5년이라는 시점을 뒀을 때 만약에 이 5년이 지났어요. 라고 된다면 증여 받은 시점 시가 금액인 6억이 이제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년 안에 이거를 매도를 한다. 부인이 뭐 남편이 부인한테 줬는데 부인이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취득 원가가 1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굉장히 좀 과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5년은 넘겨야 되는 시점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를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5년 이 2월 과세 기간인 거고 2023년 1월 1일 이후가 되는 거는 2월 과세 시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 증여를 했다. 그래서 2022년
26년 뭐 2월 26일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슬러서 2036년 2월 26일 이전에 팔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전의 취득 원가로 이제 회귀돼서 그렇게 해서 양도세가 부과돼 취득 원가가 그쪽으로 잡힌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여 시점에 따라서 2월 과세 기간이 이제 다른데 문의 주셨던 딱 그 시점이네요. 22년 12월 31일 전후로 이제 5년, 10년 이렇게 나뉘는데요. 만약에 5년이나 그 10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취득했던 원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그 2월 과세를 피해서 하시려면 이제 5년이나 10년 이후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주신 22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5년이 맞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바로 전화 연결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동대문구 용두동 쪽에 있는 그 신동아 아파트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이제 18평을 7억 5천쯤에 구입을 할지 아니면은 자양동에 있는 신축 빌라를 재개발 좀 바라보고 투자 겸 거주로 이제 예. 매입을 할지 좀 고민이고요. 네. 그리고 그 신동아 아파트가 오래됐는데 좀 재건축 가능성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신동 아파트와 자양동에 이제 다세대 주택을 보고 계신데 어디가 더 괜찮을지 궁금하시고 혹시나 신동 아파트가 더 괜찮다면 재건축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까지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아까 용두동이라고 했어, 그죠? 예. 예, 용두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를 매입을 할지 아니면 자양도에 있는 빌라를 매입을 할지인데 우선은 뭐 전체적인 큰 영역에서 봤을 때 지역적으로는 동대문구 용두동 이라는 곳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광진구 자양동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일단은 뭐 동대문구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또 광진구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아파트 시세는 광진구가 당연히 좀 더 높을 거예요. 그죠? 예. 자, 근데 현재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아까 얘기한 용두동의 신동아는 아파트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빌라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똑같이 7억 5천이에요. 7억 5천이고 둘 다 여기도 7억 5천, 여기도 7억 5천이 매매 금액은. 근데 이제 지금 여기를 매입을 하시려는 평형이 18평이잖아요. 네. 예, 그게 아마 방 2개, 화장실 하나일 거예요. 예,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이 구조는 똑같아요. 단지 얘는 아파트, 얘는 빌라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아파트가 안고 있는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지 규모라는 거예요. 여기는 700세대가 넘습니다. 700세대죠. 자, 뭐 빌라 같은 경우는 그 단지만 하도 뭐 10세대, 20세대 이 정도 단위가 작은 빌라 현재 모습만 보면은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700세대인데 반해서 주차 대수가 400대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94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94년이면 32년 됐으니까 얘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아까 궁금해 하셨는데 재건축이 잘 되려면 우선 뭐 노후도는 얼추 찼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획기적인 조합원들이 조금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은 뭐냐면 옛날에 찾아본 용적률이 많이 적어서 지금 지었을 때 용적률을 다 찾아본 데 일반 분양을 많이 내서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 적은 거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건 저층 아파트, 뭐 5층의 아파트들 있죠.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한 130%를 줬어. 근데 찾아먹는 게 한 250%라 그러면
지금 세대수의 그 세대수만큼이나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 분담 금액이 거의 뭐 없는 정도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275%예요. 얘기 뭐냐면 지금 똑같이 진다고 손치더라도 275% 고스란히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세대수가 700세대라고 했는데 이게 1대1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러면 똑같이 700세대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냐. 그러니까 공사비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기계 일반 분양이 많으면 그 일반 분양으로 대체를 해서 조합원들이 공사 대금을 아주 적게 내는 얼만큼 줄이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게 재건축 사업성인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보면 1대1 재건축이에요. 근데 1대1 재건축인데 지금 18평에서 뭐 25평, 30평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평대, 30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근처의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추가 분담금을 얼마 냈을 경우에 새 거가 됐을 경우에 얼마 시세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각각 세대별로 똑같은 평형으로 간다로 가정을 할 경우에 한 5, 6억이 든다고 가정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5, 6억이 조금 넘는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여기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선뜻 재건축을 하자고 얘기 못 나올 거예요. 왜냐면 5, 6억이 없거든. 이해되시죠? 네. 네. 근데 재건축을 하고 나서 여기 5, 6억을 더 들여서 아까 7억 5천에 뭐 8억이라고 가정하죠. 8억 더하기 한 6억 하니까 14억이에요. 14억인데 근처에 있는 요 정도 평형의 아파트가 아마 15억 하더라. 그죠? 그럼 그게 그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굳이 내가 5, 6억을 들어가면서 이런 거를 하겠냐. 거기다가 또 평형을 늘린다. 18평인데 20평이나 30평. 그럼 이제 추가 분담이 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내야 될 공사 대금이. 자, 그러면 과연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할 거냐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이 5, 6억이란 가치나 이 정도는요. 사실 강남 쪽이나 좀 비싼 동네 가면은 그야말로 그 정도는 뭐 오히려 얼마 추가 분담이 낸다고 했는데 얼마가 더 증액됐다고 했을 때 그야말로 조합원들이 막 요동을 쳐요. 아이고 그 정도 더 올라가면은 우린 사업 안 해. 난 사업 못 해. 그렇게 낼 여력 없어. 이런 분이고 예를 들어 강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좀 럭셔리하게 더 짓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몇 억씩 더 내라고 얘기를 하면요. 눈 하나 꿈쩍 않고 그냥 이렇게 지불을 하는 그런 동네가 또 있어요. 그런 동네는 재건축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모습은 아파트고 이 현재 모습에서 18평에서 선호도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재건축까지 눈앞이 깜깜하다. 재건축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아파트 면모로서 얼마나 인기를 더 구사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더 너도나도 사겠다. 이렇게 달려들 거냐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지금 당장은 빌라지만 나중에 재개발됐을 때 아파트 시세만큼은 그야말로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사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빨리 돼서 뭐 몇 년, 7, 8년 안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거 아파트에서 거주한다는 그 딱 장점 하나 말고는 현실적으로는 좋을 게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서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단점을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아파트가 갖춰야 될 주차 대수 부분에 대해서 이 단지는 굉장히 떨어지고 입지도 떨어지고 재건축에 대한 희망도 약하고 그러다 보면은 굳이 용두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크게 좋을 건 없다. 비록 빌라라도 여기가 개발만 된다고 그러면은 7억 5천 가지고 여기를 매입하는 게 저는 뭐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100배 1000배 더 낫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먼 발치를 봐서 지금 현재 빌라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자양동에 갖겠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생각으로 여기 쪽을 매입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 계시는 이제 아파트와 또 자양동 이렇게 좀 분석해 주셨는데 일단 아파트가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 비율이 좀 낮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이미 많이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업성을 좀 따져봤을 때 재건축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자양동 쪽의 다세대 주택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 문자 만나볼게요. 14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속 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차이점이 궁금한데요. 뭐가 다를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방송에서 사실 대표님께서 종종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들어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대표님? 그래요. 이게 뭐 일단 그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지난 2021년 이제 보궐선거에 당선 이후로 바로 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냈던 정책이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낸 정책은 또 모아타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신속통합기획은 우리가 흔히 아는 뉴타운 재개발 다 그 지역을 그 구역을 다 정리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라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는 좀 놔둔 상태에서 블록 단위별로 개발을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블록 단위가 너무 여기 개발 저기 부분 난개발이 되니까 이걸 모아서 한 1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10만 제곱미터에서 아파트가 다 지으면요 3,000세대는 좋게 들어와요.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작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선은 중요한 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서 진행하는 거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틀려요. 진행하는 모법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도정법에서의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4가지 사업이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자율정비형, 그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고 이 모아타운 내에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형 모아 주택 사업이라고 해요. 이게 사업을 모아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기본 여기는 전체적인 구역을 이렇게 다 허물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지 규모별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업 진행 속도 측면에서 보면은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구역 지정, 그리고 추진위 구성,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뭐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그 다음에 이제 이주 철거, 착공 들어가서 이제 준공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여러 단계를 이제 거치는 반면에 이 모아타운 여기 내에서의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형 모아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요, 사업 기간 중에서 여기서 봤을 때 기본 계획이라는 구역 지정 이게 모아타운 선정 이후로 이제 관리 계획이라는 부분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이후에 그다음 관리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정이 되면 바로 이제 모아주택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추진이라는 단계는 없습니다. 바로 조합 단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보통 신속 통합 계획이라고 손치더라도 어디서 시간을 많이 잡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한다면 이쪽 기본 계획해서 구역 지정이 보통 5, 6년 걸리는 거 한 2년 안쪽으로 단축시키겠다는 이 이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시간을 굉장히 좀 단축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쪽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이 단계는
기본 뉴타운 재개발 사업 때처럼 주민들이 열심히 동참하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 타임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뭐 25년, 30년 이렇게 걸렸던 것이 그나마 조금 단축된다 손치더라도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되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선정 단계부터 여러 가지 이 축소된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7, 8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그 속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장점이 있고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앞으로는 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쨌든 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도로도 안 좋고 비좁고 뭐 하고 뭐 이런 곳이다라고 하면 신속통합기획이고 여기는 이제 이미 지정된 곳이 대부분이고 새로 지정된 곳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새로 지정된 곳은 다 도로가 좀 반듯반듯한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속통합기획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구역 지정하는 단계에서 단축이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모아타운은 2022년에 처음 나온 개발 사업인데 블록 단위로 모아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속도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물론 이 두 사업의 아무래도 다 속도가 조금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두 사업이 사업 속도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아타운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지정되는 곳은 모아타운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요.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자,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그 보증금 4억하고 그 현금 4억을 합치면 지금 8억 정도 자금이 있고요. 네. 여기서 대출 한 3, 4억 받아서 11억에서 12억짜리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매수하는 게 좋다면 그 강동구나 하남시 또는 다산 신도시 쪽 25평대를 보고 있어요. 예. 네, 어느 쪽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매수하는 게 좋다면 네. 지금 해도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세 지역의 중에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 뭐 8억으로 대출 좀 끼고 11억에서 12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네. 그죠? 지금 이제 보신 게 강동구 그리고 하남 그리고 다산 신도시 여기를 세 군데를 보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그래요. 생각의 범위를 이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장님 그 시야에서는 그죠?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 세 군데 안에서만 지금 고른다는 게 조금 더 덜 봤다, 덜 들여다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11억에서 12억이면 아우 서울 뭐 요 옆에 송파만 가더라도 그거는 뭐 감히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이쪽 뭐 광진구 쪽만 넘어가도요. 사실은 뭐 11억, 12억 정도에 충분히 좋은 아파트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쪽 그 뭐 중랑구다, 좀 7호선 라인에 지하철역 근처다라고 하더라도 새 아파트 30평대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금액이에요. 네. 자, 그러니 물론 하남 미사 신도시,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좋아요. 근데 그래도 서울 직주 근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서울 중심부하고 가까울수록 집값이 더 오르는 법이지 신도시라고 해서 당시에는 좋겠지만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을 우선하고 하지 않고 신도시를 우선해서 글로 가지는 않아요. 서울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좀 차선책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워낙 신도시다 보니까 아파트촌이 많이 구성돼 있고 뭐 주거 환경이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특히 미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 5호선 라인도 지하철도 있고 하니까 다산 네. 신도시는 지금은 당장 없지만 나중에는 뭐 9호선이 연장되는 이런 계획이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우선 항상 내가 집을 살펴본다. 11억에 12억을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강동구 얘기는 안 했는데 강동구도 참 살기 좋은 동네예요. 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학군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고요. 뭐 자연환경적으로 공원도 많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본다면 강동구하고 이 광진구하고 정도를 조금 비교 분석해서 요 안에서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기서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아. 이해되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남도 사고 싶어서 막 와야 돼요. 그러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뭘로 저기 해야 되냐면 물론 다산신도시에서 출퇴근하는데 강남에서 금방 간다. 뭐 20분이면 도달한다.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차를 이용했을 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많은 분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그 교통 환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좀 원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네. 이쪽 미사강변도 좋은데 여기도 지하철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좀 가격이 비싼 반면에 지하철로 먼 미사라든지 풍산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면 가격은 좀 낮은 대신에 지하철에 가깝지 않아요. 네. 자, 그 얘기 뭐냐면 결국은 교통 환경이 중요하니 이 강동구 안에서도 이 8호선 라인이라든지 5호선 라인 쪽에 있는 아파트를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이쪽 그 광진구도 만약 쉽지는 않을 거예요. 2호선 라인이라든지 이쪽 중심부 뭐 쪽으로 한강변 쪽으로 오다 보면 그렇지만 최대한 그 금액에 맞춰서 요 광진도 바운더리를 해서 지하철로 멀지 않은 쪽을 찾아본다면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런 아파트를 정말 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갖고 다시 질문을 주시면 그 아파트 중에서 어느 게 더 낫다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 아, 네. 숙제 네. 내드렸으니까요. 숙제 네. 쭉 꼭 해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세미나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동구와 광진구를 좀 비교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교통 편리한 곳 위주로 예산에 맞춰서 한번 아파트 골라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담 요청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상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요. 이제 세미나인데 일단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이제 지하철역이 뚝섬 그리고 서울숲역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교통은 굉장히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이렇게 운동 삼아 세미나장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얻어가실 거는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해결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터치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어디가 좋고 저기를 한데 어떤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보다도 사례를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처음엔 다들 잘 몰라요. 근데 몇 차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대체적으로 내가 여기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이 돼서 얼마 기간 동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충 윤곽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투자라는 게 그냥 이제 잘 모르겠다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래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투자를 어디에 얼마에 해야 되겠네 이런 답안을 얻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만드는 분들 오셔서 정말 세미나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